안녕하십니까. 12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가 시험 과제 대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부담 없이 그 과제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고자 했던 내용이 그분이 불가능해져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무기한 제출 연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을 하는 시점까지 마음 편하게 계시면 제가 별도의 공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시점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수업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는 데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시장성 분석, 그리고 수익성 분석, 그리고 이 두 개를 하기 위해서 평가표를 만든다든가 어떤 순위를 정하는 이 세 가지가 주 요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 편하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은 가급적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중점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서 조금은 지겹더라도 이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에 보면은 가치 평가를 위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시장성 분석을 할 수 있다. 수익성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안간 가치 평가라는 게 나오는데 NCS 학습 모듈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특허를 평가한다든가 기술의 가치를 평가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학습 모듈상에 있는 내용이 조금은 객관화가 결여됐기 때문에 제가 학위 논문에서 발췌를 하고 좀 더 객관적인 시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내용을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예정이고, 시장성 분석은 우리가 외부 시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 학습 모듈에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재구성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분석을 할 수 있다. 수익성 분석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무제표의 어떤 작성 목적이 나오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다? 영업이익률을 산출하는 거다. 산출이 되겠습니까? 예상해서 하는 거죠. 이런 신규 사업에 진입했을 때 과연 매출은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고 원가는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매출 이익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판매와 일반 관리비를 고려했을 때 영업이익은 얼마,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 목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영업이익률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해주시고 수업에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은 가치평가의 정의 약간 뒤편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시장성 분석 지표, 그리고 수익성 분석 지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우리 한번 리마인드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신규 사업 기획 절차에 보면은 우리가 하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외부 환경 분석, 내부 역량 분석, 신규 사업 아이디어 분석 및 선정, 이 세 단계로 진행이 됐고, 오늘 수업은 시장성 분석, 수익성 분석, 그 다음에 기술성 분석 세 가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순서가 좀 뒤바뀐다는 거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볼까요? 신규 사업 모델 해서 우리가 점수를 척도
이렇게 해서 가중치까지 해서 우리가 점수를 환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했을 거예요. 자, 이런 단계에 의해서 최종 우리 사업 아이템이 결정이 됐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예측 모형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장성 분석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높은 성장 잠재력, 높은 초기 진입 가능성, 경쟁 매력도 어렵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지 여부, 적은 투자, 고수익 획득, 그리고 리스크가 있느냐 아니면 낮은 시장이냐 하는 6단계의 시장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의를 살펴보면 높은 성장 잠재력은 시장의 규모, 매출 성장률, 제품의 수명 주기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높은 초기 진입 가능성은 진입 순서, 사용자에 대한 이점, 어떤 효용성을 제출할 거냐 이런 의미겠죠. 확고한 위치 그리고 확보된 시간,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매력도는 파이브포스 모델과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경쟁 시 취약성, 제품의 잠재 점유율, 경쟁의 강도 3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 수업에서는 언급을 안 할 예정입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의 파이브포스 모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점수 하나 순위를 매기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평가하는 것도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규모의 경제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많은 물건을 생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갖고 갈 것이냐,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상품, 제품 단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해야지 우리가 시장 진입하는데 유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거하고도 연관성이 있죠? 손익 분기점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손익 분기점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의미한다면, 규모의 경제는 어디까지 생산했을 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험 곡선의 유의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투자 고수익 획득은 너무나 당연한 설명이지만, 필요한 투자액은 얼마인지, 이 투자를 해서 획득 가능한 원자재는 어떻게 되는지, 기술 개발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이윤의 폭이 생기는지, 가격 구조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 투자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니까 뭐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언급한 부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스크가 낮은 시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경쟁력, 보복의 확률, 우리가 진입했을 때 경쟁사에서 어떠한 새로운 조치를,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특허로부터의 위험성, 특허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을 하고 신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기술 변화 속도에 의해서 우리의 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리의 신규 사업 부분이 정부의 정책이나 글로벌 정책이나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6개의 항목이 있지만 너무나 조금 현실성과는 괴리된 설명들이 있고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
그리고 매출 성장률, 제품의 수명주기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의 규모 제가 예시를 했어요. 우리가 신규 사업을 진출하는데 뭐 A라는 상품이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주얼리 시장에 진출을 한다 하면은 이 부분을 조사를 하는 거죠.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매출과 그 다음에 상승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을 기획하신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시장 규모 좀 판단해봐. 국내 시장 규모를 한번 판단해줘. 하면 여러분들은 관련 검색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즉,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하시고 전 수업에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한다? 출처를 명기한다. 이 내용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있는 화면은 제가 캡처를 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할 것이냐? 아니면 표로 만들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을 합쳐서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 원 자료는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A4 용지 한 장으로 했을 때는 전체를 보이겠지만 이 부분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한다는 거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프와 이런 표가 한 번에 같이 보여준다면 상당히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얼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나타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한해서 조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치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치즈 시장에 대해서 중국 시장 및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규모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럽연합의 시장의 규모, 그리고 미국 시장의 규모,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의 소비 패턴을 이렇게 한 표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치즈를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했을 때 상당한 가능성이 있겠죠. 총 생산성이나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한국 역시 치즈 시장의 증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식생활에서 오는 차이가 분명한 갭이 있겠지만 그래도 선진국에 비해서 유럽연합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치즈 소비량이 상당히 작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시장을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제품을 출시했을 때 충분히 중국 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하고 선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규모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자료를 참 찾아내는 것도 신기하죠. 근데 구글이라는 막강한 검색 툴이 있고 네이버라는 툴도 있고 다음도 아주 강력한 검색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자료를 찾아내고 이런 자료를 선배 사원이나 동료, 관리자에게 제시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업무는 끝, 완수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그 6가지의 항목을 여러분들한테 다 하세요. 절대 안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 규모, 시장 분석 자료를 찾아봐. 이런 식의 요구사항이 올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예측하시고 검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출처를 명기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만 해주시면 된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규모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고
또 중국에 이렇게 치즈 수입량 변화 추세가 나오죠. 물론 2017년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이것을 추가적으로 검색을 한다면 앞으로 추이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규모, 이런 부분들, 시장 분석 자료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접근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 거지, 여러분들이 현업에 진출을 하시게 되면 이런 자료는 아주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쉽게 익숙해지겠죠. 자, 걱정보다는 나는 현장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출 성장률입니다. 수익성 분석에 해당이 되겠죠.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동시에 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 이건 통계청의 자료,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자료를 각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비즈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전 산업평균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률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표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정말 많이 쓰이는 표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을 분석해 달라고 그랬을 때 매출액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해준다면 아주 센스 있는 업무 처리라 이렇게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시장성 분석을 했을 때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각 해년도별로 그래프로 표시가 된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지금 바로 예시가 나오죠. 근데 이건 지금 동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선 표와 표를 연계된 그래프를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하면은 상당히 좋은 보고서 내용,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기업 경영 분석 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약간 부정적인 시각에서 기사를 쓴 것 같네요. 그래서 역대 최하다 뭐 이런 거죠. 작년 제조업 매출 증가율 역대 최대, 역대 최악, 뭐 사상 첫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해서 표를 했는데 상당히 딱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죠. 자, 기사에서도 이렇게 표로 보여주는 방법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보고서에 이 근거 자료를 제시할 때, 작성을 할 때 분명 어떠한 목적인지를 보고 표로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프로 작성할 것인지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표와 그래프가 동시에 제시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수명 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것을 매출과 이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이 구분된다는 것은 결국 원재료의 투입량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최초 도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윤이 발생되는 선을 봤을 때 성장기 선에 딱 걸릴 부분을 우리는 BEP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봅니까? 그냥 제가 도입기에 우리가 고정비를 빼지 못하는, 그 다음에 변동비의 증가율을 빼지 못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쳤을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BEP를 넘어섰을 때 성장기로 들어섰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이상이 돼야지 이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이죠. 손익분기점은 제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성숙기에서 가장 큰 매출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매량도 가장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에도 수명 주기가 있고 사람에게도 생애 주기 들어보셨죠? 생애 주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각각의 때에 맞춰서 걸맞는 전략과 행동,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래프를 한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표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는 다 알고 계시죠? 이쪽에 있는 사진 뭔지 아십니까? 블랙 로즈라는 초콜릿입니다.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는 분은 저와 같은 세대를 사신 분입니다. 저희 때는 많은 광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블랙 로즈를 광고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전무하죠. 근데 코카콜라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하고 있죠. 이게 제품의 수명 주기입니다. 결국 기업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득이 되겠습니까? 제품 수명 주기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이익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의 제품을 보시면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브랜드, 즉 제품의 수명 주기가 긴 제품의 특성은 일관성, 신뢰성, 소통력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유지를 하고 있고 철저한 소비자 신뢰 관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소통하고 알린다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우리 브랜드 가치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참이슬, 소주죠. 이 과거에 이 브랜드명은 뭐였습니까?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진로입니다. 진로를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참이슬로 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어떤 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경쟁사의 소주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가 단절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로와 참이슬, 이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의 일관성, 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코카콜라와 마찬가지, 참이슬과 마찬가지 철저한 소비자의 신뢰 관리를 한다. 근데 좀 보면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죠? 먹고 마시는 거, 휴지나 이런 부분들이 제품의 수명 주기가 깁니다. 첨단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죠. 물론 TV 시장 하나를 보면은 TV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흑백 TV서부터 브라운관 TV서부터 지금은 UHD TV까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TV 시장의 어떤 브랜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제품의 생명 주기는 아주 짧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도입기에는 매출이 작고 그 다음에 이익도 작다. 그리고 설비 가동률도 낮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기는 어떻죠? 높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이익이. 그 다음에 설비 가동률 상당히 높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성숙기에는 매출은 높지만 감소 추세고 증가 속도는 중정도고 그리고 증가는 정체가 된다. 즉 설비 가동률이 정체가 된다는 의미겠죠. 쇠퇴기를 보겠습니다. 매출 크게 감소하죠. 그리고 이익도 증가 속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설비 가동률도 아마도 매출과 정비례해서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명주기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은 오늘의 핵심 내용은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